네, 안녕하세요. 박대수 영어학원의 박선우 실장입니다. 먼저 저희 학원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찾아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의 진행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박대수 원장님의 인사말로 설명회를 시작하여 김진수 선생님의 신텍스를 배워야 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원의 커리큘럼과 등원 절차 등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음소거가 설정되어 있을 것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명회 중간에 소소하게 경품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박대수 원장님의 인사말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대수 영어학원의 원장 박대수입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결혼을 약간 늦게 하긴 했지만 초등학생 아이의 아빠이니 아마 여기 들어와 있는 부모님들과 제가 비슷한 나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영어학습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부모님들의 영어 교육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를 공부하면서 3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으나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 아마 6살, 7살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 TV에서 나오는 샬라샬라를 제가 알아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대수가 영어로 뭐야?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수는 영어로도 대수야.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영어는 우리말 대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있고 우리말 수에 해당하는 영어 발음이 있어서 이를 각각 말하면 영어라는 언어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대수는 영어로도 대수다. 이것이 어린 제가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시절 길을 걸으며 친구에게 자랑을 할 때였습니다. 친구에게 나는 영어 읽을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 있는 차의 이름을 읽으며 친구에게 자랑했습니다. P-R-I-D-E L-E-M-A-N. 그러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아니, 저건 프라이드라고 읽어야지. 저건 르망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때가 저는 처음으로 영어의 알파벳이 우리말처럼 소리 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번째로 다가온 충격은 앞에 두 경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를 거쳐간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영어학원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것은 은느니가 을를 등 조사로 이루어진 우리말과 달리 영어라는 언어는 철저히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전까지 제가 아는 영어는 막연히 해석을 상상하는 영어였습니다. 애플이 사과이고 해부가 먹다니 사과를 먹다겠지의 정도가 제가 아는 영어였습니다. 그저 느낌 오는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ll 대수 진수.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나는 대수와 진수를 부른다. 나는 대수에게 진수를 부른다. 나는 대수를 진수로 부른다. 혹시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인가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그때그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 우리말에는 여기 빨간 글씨로 쓴 은느니가 을를, 이런 조사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지만 영어에는 이 조사가 없습니다. 이를 문장의 구조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것은
영어 공부의 처음과 끝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이들 자신들을 정확히 들여다보세요. 부모님들의 영어 교육을 돌아보시고 지금 자녀분들의 영어 교육을 돌아보세요. 적당히 단어를 연결하며 해석을 상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영어라는 언어도 분명 우리말처럼 의사 전달의 도구입니다. 해석을 상상하는 언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셋 중에 답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요? 맞게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연히 맞은 것이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맞게 해석을 하는 것은 세 번째, 나는 대수를 진수로 부른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이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진수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자, 저는 명확하게 구조를 알고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기호를 사용해서 문장을 분석했습니다. 자, 물론 주어의 s, 동사의 v 등의 기호를 사용하여 영어 구조를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꺽쇠와 괄호 그리고 숫자들, 다양한 펜 색깔들을 활용해서 어디까지가 주어이고 어디까지 동사구로 봐야 할지 그 분석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저희가 가르치는 분석입니다. 학생들을 해석시키는 필요 없이 이렇게 학생들이 체크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학생들이 어디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어디에서 막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작은 과외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아파트 단지와 길가의 전봇대에 과외 전단지를 붙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과외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 이상 전단지를 붙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법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약속된 기호로 학생들이 문장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학생들이 어디를 제대로 보고 어디를 파악하지 못하는지를 선생님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지적하며 가르쳤습니다. 이때가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릴 무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한민국에서 첫 월드컵 경기, 아마 폴란드와의 경기였죠. 그때도 저는 과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대단한 열기였는데 돌이켜보면 약간 우습기는 합니다. 과외 시간을 조절하면 충분히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 뭐 학생이 시간 조정을 안 해서 저도 그 월드컵 함성 속에 그대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당시에 저는 과외를 하면서 많은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인사는 제게 자신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단체를 상대로 가르쳐 보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학원에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말로 효과적인 영어의 학습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험하려고 여기에 왔다. 너희들은 실험용 생쥐라고 할 수 있지. 실험이 성공하기만을 기대해라. 학생들에게 생소한 기호로 문장을 분석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 경계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 친구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빠르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친구들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제 명성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이제 전 제 이름을 단 학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과외 교습을 거쳐 설산동과 부천, 일직동에 학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먼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친구들에겐 그들에게 어려운 문장을 찾아 가르치며 그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게 했습니다. 영어 강사로서 제가 남들보다 노력을 더했다라고 말하진 못하겠습니다. 그저 가는 곳마다 학생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는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쳤고 그 필요성을 학생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큰 이유는 한국의 영어 교육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분명 왜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어 교육은 교실에 서로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선생님 혼자 영어 지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의 스타 강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능 지문을 펼쳐놓고 열심히 학생들에게 글의 논리를 설명하지만 정작 그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은 앞에 간단한 문장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에게 글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은 그저 선생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영어 해석을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그저 그날 할 농담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해석을 듣거나 답지의 해석을 보고 다시 영어 문장을 보며 자신들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나 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착각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모님들 세대에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당연히 마스크가 잘 팔리듯 영어 교육의 엉망인 대한민국에서 저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교육이 엉망인 시대에 나는 이러한 기술을 갖고 이렇게밖에 성장하지 못했나. 2007년 개원 이래 지금까지 15년이 지났으면 지금 울릉도에도 우리 학원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좀 더 저희를 알려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한 이유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이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아 입시학원 이미지가 강한데 초등학교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해서 고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잘 진학하는 모습들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역시 좀 더 많은 부모님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은 정말 많습니다. 보통 이 초등학교 당시에 문법 위주, 독해 위주의 학습 방법에서 벗어나 회화 위주의 학습을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초등학교 영어 교육에 자리 잡았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회화 위주의 학습인가요? 그저 원어민들과 함께 있으면 회화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화 위주의 학습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 중고등 영어 교육이 나뉘어 초등은 회화 위주, 중고등은 입시 위주, 독해 위주라는 공식이 생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문법, 독해, 회화는 결코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의 배열 원리를 아는 것이 문법이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작이자 회화이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읽는 것이 독해일 뿐입니다. 초등과 중고등 학습이 나뉠 필요도 없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이 배우는 문법과 그 구조들을 초등학생들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그 습관이 모르는 것을 막연히 넘어가는 그 습관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빨리 느는 경우들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걸 이를 전문 용어로 신텍스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이 어휘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 필요성이 서서히 인식되어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문구이기도 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그 인터넷 강의에서 신텍스를 가르치는 강사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텍스라는 것은 고3이 되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장을 구성하는 그 원리와 구조를 모르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배운 문법과 자신이 암기한 단어들, 즉 영어 공부에 투자한 모든 시간들을 버려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이 신텍스라는 것이 구슬을 꿰어놓은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대수 영어학원에서 가르치는 신텍스라고 해서 이를 핀텍스라 칭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왜 박대수 영어학원의 신텍스, 즉 핀텍스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 인사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여기 그 학원의 김진수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야기한 신텍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진수 선생님한테 넘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대수 영어학원의 일치 캠퍼스 강사 김진수라고 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이 좀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왜 신텍스가 필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 언제부터 신텍스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박대수 영어학원은 어떻게 신텍스를 가르치는가? 요 3가지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왜 신텍스가 필요한가? 이건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 하나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게 혹시 무슨 의미일까 싶으시죠? 네. 군대 얘기를 조금 색다르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격 연습을 할 때 왼쪽보단 오른쪽에 있는 사격지가 더 잘 쏜 사격지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가운데 2개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그래서 총을 쏠 때마다 자세가 계속 바뀌면 운 좋게 몇 개만 가운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걸 탄착군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탄착군이 형성만 되어 있으면 총기를 조절해서 총알이 떨어질 위치만 바꿔가지고 표적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0점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에 사격 연습을 할 때 0점 같은 경우는 개개인마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조절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기 때문에 왼쪽보단 오른쪽 사격지가 더 잘 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착군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사격을 하는 사람처럼 영어도 감으로만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가끔 운이 좋아서 몇몇 문장만 제대로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몇 번 운 좋게 본 문장들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애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구나 서서히 착각하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영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단어랑 패턴 정도만 암기하고 대충 아는 지식 활용해가지고 말 좀 잘 만들어내면 되는구나 라며 착각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언어이기 때문에 학생의 지식의 폭이 넓고 깊을수록 모국어 말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학생일수록 좀 위와 같은 덫에 걸리기가 더 쉽습니다. 반면에 영어 문장을 구조로 통해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배경 지식이나 언어적인 감이 아직 모자라서 문장에 대한 해석이 다소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에 지금 맞춰있는 문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엉뚱하게 상상하며 문장을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지식이나 언어적인 감각을 끌어올리는 0점 조절만 있으면
어떠한 문장이 와도 자신감 있게 해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즉, 신텍스를 공부하는 것은 사격할 때 탄착군을 제대로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학생과 그냥 감으로 보는 학생들의 차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선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시험 범위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면 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제대로 이해하며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묻는 게 아니라 그저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니 정도를 묻는 수준이라 이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겐 학교 시험으로는 변별력 있게 실력 구분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변수로 가득한 시험, 한정된 범위가 없는 시험인 고등학교 내신 시험과 그리고 모의고사, 수학능력 시험 모의고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범위가 있어도 선생님들이 출제 범위 밖에 있는 어휘나 문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출제하시기 때문에 외워서 접근하는 방식은 경쟁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때 그 변수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건 문장을 제대로 보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신텍스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냐 많이 물으십니다. 우선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저학년 때는 회화 위주로 아이에게 부담이 안 가는 수업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좀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학원이나 영어 유치원 보냈었는데 근데 이제는 중학교 진학이 좀 다가오면서 문법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 테스트를 좀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물으시는 말씀들이 이겁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문법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흥미를 느끼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단순히 패턴만 암기해서 말하는 게 영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학생이 영어를 재미있게 공부하길 바라신다면 무엇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단계별로 클리어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이제 클리어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 게임에서 몇 단계 못 가 막히게 된다면 심지어는 게임 자체도 단순 반복만 하면 되는 게임이라면 그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길까요? 학생들이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문장을 읽어낼 수 없는 채로 패턴을 외우기만 하면 일정 수준의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책을 읽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풀어도 이게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모른다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재능에 비해 더 큰 벽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학생들의 흥미는 더 차갑게 식어갈 겁니다. 결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어떻게 학생들이 발전하도록 지도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문장 구조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기호를 조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명사라고 저희가 여기는 품사에는 이런 식으로 꺽쇠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1번, 보어로 쓰였을 때는 비읍을 붙여주고요. 목적으로 쓰였을 때는 4번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사라고 여기는 문장 성분에는 밑줄을 그어주고요. 그리고 부사에는 이런 식의 대괄호를 그어주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형용사가 있는 보어, 형용사 보어를 표시하는 가로도 있고요. 수식 구문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기호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잘 되셨나요? 네, 아마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되셔도 이런 식으로 배운다는 사실만 오늘은 알고 계신다면 될 것 같아 넘어가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문장 하나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의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채팅창에 해석을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물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머님들께서 혹은 아버님들께서 직접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제대로 적어주신 분들을 저희 실장님께서 추첨해가지고 최대 10분까지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채팅창에 해석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뭐 그녀는 그녀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뭐 발견했다, 뭐 그리고 잃어버린 키를 발견했다, 뭐 잃어버린 열쇠를 알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참여를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문장은 저희가 상담을 진행할 때 학생들에게 해석을 묻는 문장들 중 하나입니다. 혹시나 해석하시는데 좀 어렵거나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마 있으셨다면 아이들이나 어머님께서 혹은 아버님께서 접속사 대시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나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접사 대시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접속사 대시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이 접속사 대시하는 역할을 문장을 명사로 만들어 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냥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이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장이 명사가 된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간단한 문장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정말 간단한 문장이죠. 진수가 대수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장 앞에 이렇게 대수를 붙이게 되면요. 바로 진수가 대수를 한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학원 기호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제가 명사에 뭘 친다고 이야기했었죠? 네, 바로 꺽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사로 묶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명사가 주어가 됐을 때는 진수가 대수를 좋아한다라는 것은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목적어가 됐을 때는 진수가 대수를 좋아하는 것을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앞에 두 단어만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they, know라는 두 개의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they라는 친구는 주어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know가 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저희는 이때 해석을 그들은 진수가 대수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안다 라고 해석을 하게 합니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바로 접사 대시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담할 때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자면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은 보통 her keys를 문장의 목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녀는 그녀의 열쇠들을 발견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단어들을 아직 해석이 안 된 단어들이 있죠. 이용하여 또 말을 만들려고 하는데 she had lost가 걸리네요. 그러니 이때 아이들은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돼요. 그냥 또 말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보통 앞에 있던 she had lost를 뒤에 있는 her keys를 꾸며주는 말로 만들어버려 이런 문장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녀의 열쇠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이유로
내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혹은 아이가 그랬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말을 만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때 아이들에게 한번 더 묻습니다. 어떤 얘기를 묻냐면요. 그럼 that은? 이라고 물을 때 아이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that을 그냥 그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그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해석엔 그것이라는 말이 없었죠. 그리고 설령 집어넣는다고 해도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야 할지 참 어색해집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그냥 that이라는 건 해석하는 데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접사 that을 제대로 배웠죠. 이제 학생들과 어머님 입에서는, 아버님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셔야 합니다. 이 문장에 쓰인 that이 접사 that이기 때문에 데프터 키스까지가 하나의 명사로 묶여 목적어로 쓰여가지고 앞에 있는 주어와 discovered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가지고 그녀가 그녀의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아차렸다 라는 해석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구조를 파악하게 하고 파악된 구조에서 각 품사들이 하는 문장 성분들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해석을 하는 과정을 박대성 학원의 신텍스, 즉 핀텍스라고 합니다. 네,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수업 시간에 쓰일 수 있는 문장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먼저 구조 분석을 해놨는데요. 기호가 쓰여진 것만 봐도 똑같은 프라미치가 나와 있는 문장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같은 프라미치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 보이죠. 실제로도 다릅니다. 여기에 문법적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더해서 드리자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미치가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온 문장으로 앞에 있는 the place에 대한 설명으로 쓰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간접 의문 안에 포함되어 don't know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한꺼번에 목적으로 쓰인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 진수가 무엇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는지를 모른다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전치사 from과 to의 목적으로 간접 의문문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구는 부사구로 처리가 되어 구조 분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네, 아이들은 프라미치라고 하나의 의미만, 패턴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각각 문법적인 상황에 맞는 해석을 구조 분석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삶의 모든 것은 떠나보내는 것의 행동이다. 그러나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안녕이라고 말하는, 떠나보내는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 문장을 수업에서 활용하는 이유는 is not taking. 이 부분이 세 가지의 구조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눠지는지 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단어가 토시 하나 바뀐 것 없이 문장들이 완전히 같은 단어와 어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은 구조 분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is가 동사고요. not부터 goodbye까지를 하나의 보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s not taking을 한 번에 동사로 봤습니다. 이 경우는 진행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갖지 않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녕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갖는 것이 아니다. is not이 동사고 taking부터 끝까지가 보어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두 문장의 결정적인 차이는 not이 부정을 해주고 있는 게 뒤에 있는 taking인지 앞에 있는 동사 is인지 이 두 개 중에 무엇을 부정해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셋 중에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석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맨 위에 적혀 있는 이 문장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구조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 학생이 해석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들은 굳이 해석을 시켜보지 않아도 이 학생이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생겨도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문장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 스스로는 이러한 문장 하나 제대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치고자 핀텍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제대로 보고 있는지를 혹은 아닌지를 파악하며 수업합니다. 그래서 학원의 로고가, 지금 보고 계신 게 학원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가 둘러싸져 있는 테이블에서 아이들의 학습지를 보며 일일이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는 확신으로 공부의 동기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태 학원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배운 문법들이 사전처럼 정리되어 있는 킬대수라는 학원 교재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문법적인 사전 삼아 학생들은 늘 문장을 공부할 때 사전처럼 참고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내지를 같이 보여드리자면요. 좀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문장들도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이 영어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문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 교재는 수업 외 시간에서도 공부할 때 약속된 기호와 문장의 형식들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에 학생들이 문장 구조와 기본적인 문법에 관해서 제대로 숙지할 때까지는 늘 지니고 다녀야 할 사전 같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또 생각해보면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바로 킬대수입니다. 이 이름이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저도 킬대수 수업하다 왜 하필 킬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엔 적당히 자극적인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번 저는 러브로 바꿔서 수업을 해봤는데 그제서야 왜 원장님께서 킬이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이해를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여담이었고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신텍스 자체에 대해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굉장히 고등 수준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텍스라는 걸 오늘 잠깐 맛보기로 공부하셨지만 그래도 공부해 보셨으면 이거는 그냥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언어를 배우는데, 특히 영어라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이러한 문장들을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박대성 학원만의 핀텍스로 학생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똑같이 배우게 되고요. 학생이 볼 수 있는 문장의 수준을 선생님이 정해 해당하는 수준별로 문장을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준별로 수업하는 경우엔 문장들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정말 간단한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긴 문장들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화의 대사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영어 표현,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는 뉴스 논평 문장까지 다루면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문장을 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희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다음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사진은 저희가 2년 전에 개원한 일찍 캠퍼스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에 대한 사진들과 설명입니다.
이 사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등록한 빛가온 중 1학년 어은찬 학생이 고3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를 핀텍스를 이용하여 풀어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4월 모의고사였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엔 중등, 고등 가리지 않고 자주 출제되는 that과 what을 구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시할 수 있는 역할의 종류와 문장의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문법과 구조를 파악하게 하는 핀텍스의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문장 구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본 은찬이의 고1 모의고사 점수는 88점이었습니다. 놀랍죠? 네, 초등학생이 이제 6학년 때 고1 모의고사 88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사진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등록했던 빛가온 중 1학년에 재학 중인 정하음 학생이 학원 관리형 수업에서 선생님과 주고받은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혹은 수능에서 물을 법한 문법인 과거분사와 현재분사를 비교하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부사절에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기 때문에 과거분사가 오면 수동의 의미로 쓰여 뒤에 목적어가 못 온다 라는 답을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특히 정하음 학생은 영어를 저희 학원에서 완전히 처음 시작한 학생이라 이러한 발전이 저희에게는 참 힘이 많이 되는 학생들 중 한 명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법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고 틀린 이유를 작성하라는 선생님 말씀에 빛가온초 한지우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당시에 적은 답입니다. occurring 자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대답을 구조에 대한 이해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거의 2년 동안 학원에서 적응하며 고등 수준의 문법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들도 서서히 모의고사 점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등록해서 학원에 다닌 나이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어리다고 적응을 못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초등학교 5, 6학년에게서 이러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중국의 시샤오둥이라는 인물이 격투기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어느 날 개인 방송으로 중국 무술은 실전성이 없다. 케이지 위에서 실전 격투기 시합을 한다면 내가 다 이길 수가 있다 라며 도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을 좀 가볍게 여겼지만 그는 중국 최고의 전통 무술 고수들을 상대로 차례대로 이겼고요. 심지어 그 고수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제대로 힘도 못 쓰고 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무술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 역시 올라갔고요. 동시에 그는 중국의 스타로 떠올랐지만 전통을 비하했다며 많은 이들의 비난 역시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당국에서도 제재를 가해서 이제는 정식으로 격투기 시합을 치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소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저 중국 무술을 한국 영어 교육으로 바꾸면 바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실전성은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바로 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길러 결국 고등학교 내신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수 영어학원은 고3 학생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3 학생들이 자신의 동생들은 이런 식의 영어를 더 빨리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저학년 동생들에게 학원을 추천해줬었고 그들을 통해서 실전성의 필요성이 입증되어 2007년 개원 이래로
여태 광명시에 손꼽는 영어학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네, 뭐 저희 자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물론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학원들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와 똑같이 이러한 실전성을 위해 애쓰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린 아이들에게 문법이 재미가 없고 흥미를 좀 돋구겠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실전성이 없는 영어를 가르치는 학원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영어에 대한 실전성을 강조하고 핀텍스를 통해 나이와 학년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전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과 김지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 저희가 왜 신텍스를 가르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가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커리큘럼과 등원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정규 수업, 학습 관리, 시험 관리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수업 부분입니다. 클래스는 레벨 테스트를 통해 학년 구분 없이 수준별로 구성이 되게 됨. 또한 문법, 독해, 듣기 등을 따로따로 가르치는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저희는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영어 전 영역을 관리하는 완전 담임 체제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게 핀텍스를 기반으로 문법, 독해, 영작, 듣기 등을 통합하여 수업이 구성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께서 반 수준에 맞게 직접 준비 제작한 프린트물이 주 교재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볼 수 있는 필대수 문법 교재를 중간중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듣기 단어 독해 활용을 위하여 시중에서 엄선한 서브 교재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 주간 테스트, 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이 관리됩니다. 학생들은 숙제 검사와 주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학원에 남게 되고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원에 와서 재시험 및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봤자 집에서 숙제와 복습을 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수업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저희 학원에 대한 별명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바로 빡대수라고 부릅니다. 빡대수. 네, 바로 빡세다와 박대수의 합성어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또 빡세다 빡세다 하면서도 열심히 다녀주는 걸 보니 나름 이 별명이 좀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수능, 모의고사, 핀텍스, 구조분석, 시험, 세계사 경시대회, 토익 등의 시험을 정기적으로 보며 영어 실력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조금 의아했을 부분이 이 세계사 경시대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시험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내신 기간이 다가오는 시험 기간에는 학교 학년별로 시험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한 내신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을 통해서는 수능 시험과 각종 공인인증 시험에 대비하도록 시험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사 경시대회란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방학 때마다 한글로 된 세계사 관련 책을 추천해주고 거기에서 세계사 상식 문제를 출제해 아이들의 상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의 상식 수준까지 신경 쓰는 이유는 바로 영어란 어쨌든 언어의 한 종류이고
언어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요, 글이나 문장의 중심 의미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썼지만 중심은 빗나간 사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he dice is cast. 수동태의 개념을 조금만 알아도 쉽게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해석하고 어떤 아이는 단순히 내던져진 주사위를 상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로마의 장군 카이사르를 떠올리며 무언가가 결정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파악합니다. 주사위를 상상한 학생과 카이사르를 떠올린 학생의 독해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여 고3 모의고사 실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올해 4월 고3 전국연합에 나왔었고요. 많은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 글의 맥락은 분단위를 정확히 측정하는 시계의 발전이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려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은 아주 간단한 이형식 문장으로 누구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18세기 제임스 와튼에 의해 발명된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는 역사적 상식이 없는 친구에겐 이 문장에 등장하는 이 스팀 엔진과 산업시대가 매치되지 않아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방지하고자 세계사 경시대회를 저희 학원에선 진행합니다. 저희 학원에 재원 중인 도연이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초 주간학습 자료에 초안지 내용을 실어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도통 감을 잡지 못했지만 도연이라는 친구가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주어 선생님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어 배경 지식이 풍부했던 도연이는 초안지도 읽어봤던 것이고 그것이 영어 지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 것입니다. 도연이는 이렇게 지식을 통해 글을 독해하는 능력이 뛰어나 어렸을 때부터 고일 수준 수능 모의고사에 높은 점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등원 당시 이렇게 80점에서 90점대 점수가 형성되어 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점수에 어느 정도 한계폭이 있었는데요. 1년여간 핀텍스를 배우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완성되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을 때 도연이는 바로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맞아버립니다. 도연이뿐만 아니라 이런 친구들의 사례가 많아서 아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세계사 경시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마쳐드렸고요. 등원 절차 및 수업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캡처 파일이나 사진으로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산동, 일직동 모두 정규 수업은 주 2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회 수업당 2시간씩 진행이 되고요. 주로 4시 타임은 초등부, 6시 타임은 중등부, 8시 타임은 고등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반은 보통 고등학생들 위주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가능한 이 시간대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어 레벨 테스트 및 상담 일정을 예약 잡아 주시고 학원에 방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 땡땡 어학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는 영어 책에는 오랑캐 그림과 고구려 장수 그리고 흘러 넘치는 강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위인전을 감명 깊게 읽었던 그 아이는 아는 단어를 몇 개 해석하여 배경 지식을 통해 그 글의 내용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문장에서 여기 who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러자 선생님은 이건 관계대명사라는 건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다라고 답을 해주었고요. 아이는 언젠가 배우겠지 하면서 그 문장에 대한 해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원에 젊은 남자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동화책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단어의 품사, 문장 성분, 영어 문장의 형식 등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수업을 들은 그 아이는 처음에 매우 어려웠지만 이것이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관계대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대하여 수업을 받게 되고 나중에나 해석할 수 있게 될 것 같았던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영어 실력이 발전하여 이 아이는 결국 수능에서 100점을 받게 되고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배운 영어를 가지고 호주에서 1년간 회사 생활도 해보고 귀국하여 큰 노력 없이 공인인증 영어 시험들의 고득점을 올리고 대기업 재무팀에 취직하게 됩니다. 네, 방금 한 얘기들이 좀 제 자랑이어서 조금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네, 바로 제 얘기입니다. 회사 생활에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었을 때쯤 원장님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핀텍스를 가르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자신한테도 보람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대수 영어학원의 실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미담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학원에 계시는 진국희 선생님, 조진희 선생님, 박재현 선생님 등등 저희 학원의 모든 선생님들의 이야기이고 이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원장님의 제자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의 스승의 날입니다. 이제는 스승님보다는 저에게 사업을 같이 하는 대표님이기에 카네이션 한 다발도 제가 준비할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원장님, 못난 제자를 좀 용서해 주시고요.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박대수 영어학원은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만들어진 학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바로 영어와 한국어 문장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더 이상 단어의 조합을 통한 상상 해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설명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